대한민국 육군 제7기동군단 작전사령부의 밤은 언제나처럼 무거운 정막과 긴장감 속에 잠겨 있었고 창밖으로 쏟아지는 빗줄기만이 유일하게 소음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유지민 대위는 자신의 책상 위에 산더미처럼 쌓인 작전 보고서와 전술 지도를 내려다보며 흐트러짐 없는 자세로 업무에 몰두하고 있었는데 그녀의 눈빛은 마치 전장의 최전선을 응시하는 저격수처럼 날카로웠습니다. 그녀는 동료들 사이에서 냉철한 판단력과 빈틈없는 일 처리로 정평이 나 있었지만 오늘만큼은 보고서의 활자들이 눈에 잘 들어오지 않았고 머릿속은 온통 다가올 주말의 약속으로 어지러웠습니다. 이번 주말은 그녀가 오랫동안 교제해온 강도훈 소령의 어머니와 자신의 어머니가 처음으로 대면하는 상견례 자리가 예정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민은 잠시 펜을 내려놓고 관자놀이를 꾹꾹 누르며 피로를 쫓아내려 애썼지만 가슴 한 구석을 짓누르는 불안감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연인인 강도훈 소령은 명문가 출신의 엘리트 코스를 밟아온 유능한 장교였지만 그의 어머니인 최 여사는 아들의 성공을 위해서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는 극성스러운 인물로 악명이 높았습니다. 최 여사는 평소에도 지민의 집안 배경이 평범하다는 이유로 탐탁지 않아 했고 이번 상견례 자리에서도 분명히 자신의 우월함을 과시하려 들 것이 뻔했습니다. 지민은 자신의 어머니가 평생을 군인으로 살아오며 거칠애보다는 실질과 명예를 중시해 온 분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에 두 어머니의 만남이 평화롭게 끝날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사무실에 육중한 철문이 열리며 익숙한 발소리와 함께 강도훈 소령이 모습을 드러냈는데 그의 표정은 비에 젖은 군복만큼이나 어둡고 축 처져 있었습니다. 그는 지민의 책상 앞으로 다가와 깊은 한숨을 내쉬며 의자에 걸터 앉았고 그의 얼굴에는 어머니의 과도한 기대와 압박에 시달린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도훈은 지민을 사랑했지만 어머니인 최 여사의 기세 앞에서는 항상 작아지는 아들이었고 이번 상견례를 앞두고도 어머니를 설득하기보다는 지민에게 이해를 구하는 쪽을 택했습니다. 그는 지민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으며 어머니가 조금 까다롭게 굴더라도 우리들의 미래를 위해 참아달라는 말을 꺼냈지만 그 목소리에는 힘이 실려 있지 않았습니다. 지민은 도훈의 나약한 태도에 실망감을 느꼈지만 지금 그를 비난한다고 해서 상황이 달라질 것은 없었기에 그저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씁쓸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도훈은 어머니가 이번 만남을 위해 서울 강남의 최고급 한정식 식당을 예약했다는 사실을 알리며 어머니의 기분을 맞추기 위해 지민의 어머니에게도 옷차림에 신경 써달라고 부탁해 줄 것을 조심스럽게 요청했습니다. 지민은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속에서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꼈지만 애써 감정을 억누르며 알겠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녀는 도훈이 자신의 어머니가 어떤 분인지 전혀 알지 못한다는 사실이 다행이라고 생각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그 무지함이 불러올 파장이 두려웠습니다. 같은 시각 서울 강남의 고급 주상복합 아파트 펜트하우스에서는 최 여사가 내일 입을 옷을 고르느라 드레스룸을 난장판으로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거울 앞에서 수백만 원을 호가하는 명품 정장을 몸에 대보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고 자신의 아들이 장차 군의 최고위직인 대령을 넘어 장군이 될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최 여사에게 있어서 며느리란 아들의 앞길을 밝혀줄 화려한 장식품이자 든든한 배경이어야 했기에 시골에서 홀어머니와 산다는 지민은 결코 성에 차지 않는 존재였습니다. 그녀는 이번 상견례에서 기선을 제압하여 지민의 집안이 감히 자신의 아들을 넘보지 못하게 하거나 아예 길을 죽여서 며느리로 들어오더라도 쥐 죽은 듯 살게 만들 작정이었습니다. 최 여사는 화려한 보석함을 열어 가장 크고 번쩍이는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꺼내 목에 걸며 거울 속에 자신에게 도취되어 중얼거렸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얼마나 고상하고 품위 있는 사람인지 그리고 자신의 아들이 얼마나 대단한 인재인지를
상대방에게 확실히 각인시켜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이미 상견례장의 시나리오가 완벽하게 짜여 있었는데 그것은 대화가 아니라 일방적인 훈계와 과시로 점철된 연극과도 같았습니다. 최 여사는 지민의 어머니가 촌스럽고 주눅든 모습으로 나타나 자신의 화려함 앞에 고개를 숙이는 장면을 상상하며 비릿한 승리감에 취해 와인잔을 높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민은 근무를 마치고 잠시 짬을 내어 고향에 있는 어머니 박 여사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어머니의 목소리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차분하고 담담했습니다. 박 여사는 텃밭에서 갓 딴 상추를 씻고 있다며 무심하게 전화를 받았고 지민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상견례 준비에 대해 묻자 그저 편안하게 밥 한 끼 먹는 자리 아니냐며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지민은 어머니에게 도은의 어머니가 외형적인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이니 조금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다고 돌려서 말했지만 박 여사는 사람은 겉모습이 아니라 내면이 중요한 법이라며 딱 잘라 말했습니다. 박 여사는 전화를 끊은 뒤 흙이 묻은 장갑을 벗고 잠시 먼 산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는데 그녀의 눈빛은 평범한 시골 아줌마의 것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깊고 예리했습니다. 그녀는 사실 육군 본부 내에서도 전설로 통하는 작전사령관 출신의 현역 중장이었지만 가족과 사적인 자리에서는 철저하게 자신의 계급과 신분을 숨기고 살아왔습니다. 박 여사는 딸이 사랑하는 남자의 집안이 어떤 곳인지 직접 확인해 보고 싶었기에 수행원이나 관용차 없이 홀로 기차를 타고 서울로 올라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옷장을 열어 가장 오래되고 편안한 옷을 꺼내 입으며 이번 만남이 단순한 가족 모임이 아니라 일종의 전술적 탐색전이 될 것임을 직감했습니다. 상견례 당일 서울의 날씨는 맑았지만 지민의 마음은 여전히 먹구름이 낀 듯 무거웠고 그녀는 약속 장소인 한정식 식당 입구에서 초조하게 어머니를 기다렸습니다. 도훈과 최 여사는 아직 도착하지 않았고 지민은 혹시라도 어머니가 너무 초라한 모습으로 나타나 최 여사의 비웃음을 사지 않을까 걱정하며 연신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그때 저만치에서 낡은 배낭을 메고 등산복 차림에 가까운 수수한 옷을 입은 박 여사가 인파를 헤치고 걸어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지민은 어머니의 모습을 보자마자 반가움보다는 당혹감이 앞섰지만 곧 마음을 다잡고 어머니에게 달려가 팔짱을 끼며 밝은 미소로 맞이했습니다. 박 여사는 딸의 복잡한 표정을 읽었지만 아무런 내색도 하지 않은 채 지민의 등을 토닥여주며 오랜만에 보는 딸의 얼굴이 좀 야위었다고 걱정했습니다. 두 사람은 예약된 룸으로 안내받아 들어갔는데 방 안은 최고급 자개 장식과 비단 방석으로 꾸며져 있어 위화감을 줄 정도로 호화로웠습니다. 박 여사는 자리에 앉아 주위를 둘러보며 이 식당이 거칠애에 얼마나 치중하고 있는지를 꿰뚫어 보았고 곧이어 등장할 사돈될 사람의 성향을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테이블 위에 놓인 찻잔을 들어 천천히 향을 음미하며 폭풍전야와도 같은 고요함 속에서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했습니다. 약속 시간이 10분이나 지나서야 복도 쪽에서 요란한 하이힐 소리와 함께 최 여사와 강도은 소령이 모습을 드러냈는데 최 여사는 들어오자마자 사과 한마디 없이 식당의 서비스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불평을 늘어놓았습니다. 최 여사는 명품 로고가 큼지막하게 박힌 핸드백을 테이블 위에 쿵 소리가 나게 올려놓으며 지민과 박 여사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박 여사의 낡은 옷과 화장기 없는 얼굴에 머물렀고 그 눈빛에는 노골적인 경멸과 무시가 담겨 있었습니다. 도훈은 안절부절 못하며 어머니와 지민 사이에서 눈치를 살폈지만 최 여사의 기에 눌려 제대로 된 인사조차 시키지 못했습니다. 최 여사는 자리에 앉자마자 박 여사에게 인사를 건네는 대신 자신의 아들이 이번에 얼마나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았는지 그리고 앞으로 얼마나 탄탄대로를 걷게 될 것인지에 대해 일장 연설을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마치 박 여사가 투명인간인 것처럼 취급하며 지민에게만 말을 걸었고 그 내용조차도 며느리로서 갖춰야 할 덕목이나 내조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훈계에 가까웠습니다. 박 여사는 묵묵히 최 여사의 말을 경청하며 가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 침묵은 굴복이 아니라 상대방의 바닥을 확인하기 위한 전략적 인내였습니다. 지민은 어머니가 당하는 모욕에 얼굴이 붉어졌지만 박 여사가 테이블 아래로 지민의 손을 꽉 잡으며 가만히 있으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식사가 나오기 시작했지만 분위기는 여전히 냉랭했고 음식의 맛을 느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으며 오직 최 여사만이 자신의 목소리에 심취해 있었습니다. 최 여사는 박 여사를 향해 시골에서 올라오느라 고생했다며 비꼬는 말투로 말을 걸었고 남편 없이 딸을 키우느라 고생이 많았겠다는 둥 선을 넘는 발언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도훈은 어머니를 말리려 했지만 최 여사의 기세는 멈출 줄 몰랐고 급기야 군인들의 박봉과 처우에 대해 비하하며 지민이 군복을 벗고 현모양처가 되기를 강요했습니다. 박 여사의 눈썹이 아주 미세하게 꿈틀거렸지만 그녀는 여전히 온화한 표정을 유지한 채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박 여사는 조용하지만 힘있는 목소리로 최 여사의 말을 끊으며 자식들의 인생은 자식들의 것이니 우리가 너무 관여하지 않는 것이 좋지 않겠냐고 정중하게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최 여사는 박 여사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코웃음을 치며 부모가 길을 닦아주지 않으면 자식들이 어떻게 성공할 수 있겠냐고 반박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도훈을 위해 얼마나 많은 공을 들였는지, 그리고 지민의 집안이 그 노력에 숟가락만 얹으려는 것이 아니냐는 식의 모욕적인 언사를 퍼부었습니다. 방 안의 공기는 마치 시베리아 벌판처럼 차갑게 얼어붙었고 지민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지만 박 여사의 강한 악력이 다시 한번 그녀를 자리에 앉혔습니다. 최 여사는 승기를 잡았다고 착각하며 더욱 기고만장해져서 이제는 대놓고 혼수 문제와 예단 이야기를 꺼내며 지민의 집안 형편을 들먹거렸습니다. 그녀는 요즘 군인 아파트가 낡아서 살기 불편할 텐데 자신이 강남에 아파트를 하나 해줄 테니 지민의 어머니는 시골에서 조용히 지내라는 말까지 서슴없이 내뱉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무례를 넘어 한 인간의 인격을 말살하는 폭력과도 같았고 도훈조차도 얼굴이 사색이 되어 어머니를 불렀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박 여사는 그제야 천천히 고개를 들어 최 여사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는데 그 눈빛에는 더 이상 시골 아줌마의 순박함이 아닌 수만 명의 병사를 지휘하는 장군의 위엄이 서려 있었습니다. 박 여사는 테이블 위에 올려진 냅킨으로 입가를 가볍게 닦은 뒤 나지막한 목소리로 사람을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최 여사는 그 경고를 비웃음으로 받아치며 자신이 평생 사람을 상대해봐서 척 보면 다 안다고 거만하게 대꾸했습니다. 그녀는 박 여사에게 군대 계급으로 치면 자신은 장군감이고 박 여사는 이등병도 안 된다며 비유적인 조롱을 던졌는데 이것이 박 여사의 영린을 건드리는 결정적인 실수가 되었습니다. 박 여사의 입가에 서늘한 미소가 스쳐 지나갔고 그녀는 더 이상 이 무의미한 연극을 지속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분위기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고 지민은 절망적인 심정으로 눈을 감았으며 도훈은 고개를 숙인 채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었습니다. 최 여사는 자신의 말이 먹혀들었다고 생각하며 콧노래라도 부를 기세였지만 방 안의 공기가 미묘하게 변하고 있다는 사실을 감지하지 못했습니다. 박 여사는 낡은 가방에서 주섬주섬 무언가를 찾는 시랩을 했는데 최 여사는 그것이 꼬깃꼬깃한 쌈짓돈이라도 되는 줄 알고 경멸 어린 시선으로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박 여사의 손끝에서 나온 것은 돈봉투가 아니라 묵직한 가죽 지갑이었고 그녀의 표정은 작전 개시를 앞둔 지휘관처럼 차갑게 변해 있었습니다.
이 식사 자리는 단순한 상견례가 아니라 두 가치관의 충돌이자 진정한 힘과 허세의 대결장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최 여사의 끝없는 탐욕과 오만함은 멈출 줄 몰랐고 그녀는 자신이 쌓아올린 허상의 성 안에서 왕처럼 군림하려 했습니다. 반면 박 여사는 그 허상을 깨뜨릴 준비를 마쳤고 그녀의 침묵은 폭발 직전의 활화산처럼 위태로웠습니다. 지민은 어머니가 무엇을 하려는지 짐작조차 할 수 없었지만 어머니의 눈빛이 달라졌다는 것만은 확실히 느낄 수 있었고 그것은 전장에서 적을 마주했을 때보다 더 강렬한 전율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식당 종업원이 문을 열고 들어와 후식을 준비해 드리겠다고 말했지만 그 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정도로 방 안의 긴장감은 최고조에 달해 있었습니다. 최 여사는 종업원에게 짜증을 내며 나가라고 소리쳤고 다시 박 여사를 향해 공격을 퍼부으려 했지만 이번에는 박 여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말씀 참 잘 들었습니다. 아드님을 훌륭하게 키우셨다고 자부하시니 제가 더 드릴 말씀은 없군요. 박 여사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방안을 쩌렁쩌렁하게 울릴 만큼 힘이 있었고 그 위압감에 최 여사는 순간적으로 말문이 막혔습니다. 박 여사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창밖을 응시하다가 다시 최 여사를 바라보며 하지만 군인이라는 직업과 그 명예에 대해 너무 쉽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 유감이군요. 라고 덧붙였습니다. 최 여사는 기가 막히다는 표정으로 당신이 군대에 대해 뭘 안다고 그런 소리를 해 라고 소리쳤지만 박 여사는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녀는 테이블 위에 올려두었던 가죽 지갑을 천천히 열었고 그 안에서 은은하게 빛나는 신분증 하나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신분증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군 서열의 정점에 있는 자들만이 가질 수 있는 권위와 명예의 상징이었습니다.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강남의 최고급 펜트하우스에서 최 여사는 아침 햇살이 비단 커튼을 뚫고 들어오기도 전에 눈을 떴습니다. 그녀는 침대맡에 놓인 크리스털 종을 울려 가사 도우미를 호출했고 침실로 들어온 도우미가 가져온 따뜻한 레몬수를 마시며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그녀만의 철칙이었습니다. 최 여사의 삶은 모든 것이 완벽하게 통제되어야 했고 그녀의 주변에는 티끌 하나의 먼지나 오차도 허용되지 않았기에 집안의 고용인들은 항상 살얼음판을 걷는 듯한 긴장 속에서 일해야만 했습니다. 그녀는 우아한 손짓으로 찻잔을 내려놓으며 오늘 예정된 일정이 자신의 계획대로 한치의 어긋남 없이 진행되어야 함을 다시 한번 상기했습니다. 최 여사는 화장대 위에 놓인 서류 봉투를 집어들었는데 그것은 며칠 전 사설 흥신소를 통해 은밀하게 입수한 유지민 대위의 뒷조사 보고서였습니다. 그녀는 보고서의 내용을 이미 수십 번도 더 읽어보았지만 오늘 상견례를 앞두고 다시 한번 꼼꼼하게 훑어보며 공격의 빌미를 찾고 싶어 했습니다. 보고서에는 지민의 아버지가 일찍 사망했다는 사실과 어머니인 박 여사가 현재 지방의 한적한 시골 마을에서 홀로 거주하고 있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최 여사는 이 부분을 읽을 때마다 입가에 비릿한 조소를 머금었고 과부 어머니 밑에서 자란 딸이라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지민을 깎아내릴 이유는 충분하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지민의 어머니가 받는다던 연금이라는 단어가 그저 근근히 생계를 이어가는 기초적인 수급비 정도로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최 여사는 자신이 구축해놓은 상류 사회의 기준에서 벗어난 사람들을 벌레처럼 여기는 경향이 있었고 지민의 집안은 그 기준에 턱없이 미달하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아들 강도훈 소령이 이런 보잘것없는 집안의 딸에게 마음을 뺏겼다는 사실 자체가 자존심 상했고 이것을 바로잡는 것이야말로 어머니로서의 의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녀에게 결혼은 사랑의 결실이 아니라 가문의 세력을 확장하고 부를 축적하기 위한 비즈니스 합병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강도훈 소령이 본가에 도착했는데 그는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느껴지는 집안 특유의 서늘하고
압도적인 공기에 숨이 막히는 듯 했습니다. 도우는 군복을 입고 있을 때는 부하들을 호령하는 장교였지만 이 집안에 들어오는 순간 어머니의 꼭두각시 인형으로 전락해버리는 자신의 처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어머니가 거실 소파에 앉아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보자마자 본능적으로 어깨가 움츠러들었고 오늘 또다시 시작될 어머니의 설교를 생각하니 머리가 지끈거려 왔습니다. 최 여사는 아들이 들어오는 것을 보고도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은 채 턱짓으로 맞은편 자리를 가리키며 앉으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최 여사는 도훈이 자리에 앉자마자 대뜸 지민의 이야기를 꺼내며 네가 눈이 멀어도 단단히 멀었다는 말로 아들의 길을 꺾어 놓았습니다. 그녀는 지민이 군인으로서 능력이 있을지는 몰라도 며느리감으로는 빵점이라며 여자는 자고로 남자를 뒷바라지하고 집안을 빛낼 줄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도우는 지민이 얼마나 성실하고 배려심 깊은 여자인지 설명하려 했지만 최 여사는 들을 가치도 없다는 듯 손을 휘저으며 말을 잘랐습니다. 그녀는 도훈에게 너는 장차 장군이 될 몸이니 그에 걸맞은 배경을 가진 여자를 만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고 지민은 내 앞길에 방해만 될 뿐이라고 단언했습니다. 도훈은 어머니의 독설을 들으며 주먹을 꽉 쥐었지만 차마 반박할 용기가 나지 않아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침묵을 지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어머니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 얼마나 무모하고 고통스러운 일인지를 뼈저리게 학습하며 자라왔기에 성인이 된 지금도 그 트라우마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도우는 지민을 진심으로 사랑했지만 사랑만으로 어머니라는 거대한 산을 넘을 수 없다는 패배감에 젖어 있었고 결국 어머니가 원하는 대로 끌려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오늘 상견례 자리에서 어머니가 지민과 장모님에게 무례하게 굴지 않기를 간절히 바랐지만 그것이 헛된 희망임을 스스로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최 여사는 아들의 침묵을 동의로 받아들이고 더욱 신이 나서 오늘 상견례에서 자신이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지민의 어머니에게 주제 파악을 시켜주고 스스로 물러나게 만들 것이라며 잔인한 미소를 지었고 도우는 그 말을 들으며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꼈습니다. 최 여사는 자신이 준비한 시나리오가 얼마나 완벽한지 자화자찬하며 지민의 집안이 감히 우리 집안과 사돈을 맺으려 한 것 자체가 불경죄에 해당한다고 떠들었습니다. 도우는 어머니의 광기 어린 집착 앞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무력감에 휩싸여 그저 자리가 빨리 끝나기만을 기도했습니다. 해가 저물고 상견례 시간이 다가오자 최 여사는 드레스룸으로 들어가 전투에 나가는 장수처럼 비장하게 치장을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옷장 속에 걸려있는 수많은 명품 옷들 중에서 가장 화려하고 위압적인 디자인의 정장을 골라 입으며 거울 속에 자신에게 만족스러운 눈길을 보냈습니다. 최 여사는 값비싼 보석들로 온몸을 휘감고 진한 화장으로 얼굴을 덮으며 이것이 상대방의 기를 죽이는 가장 효과적인 무기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외모에서 뿜어져 나오는 부와 권력의 아우라가 시골에서 올라온 총부 따위는 감히 고개도 들지 못하게 만들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도우는 거실에서 초조하게 시계를 보며 어머니가 나오기만을 기다렸는데 그의 마음은 이미 숯검정처럼 타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지민에게 전화를 걸어 상황을 설명하고 싶었지만 어머니가 언제 나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통화를 하는 것은 위험 부담이 컸기에 휴대폰만 만지작거렸습니다. 도우는 지민이 자신의 어머니에 대해 어느 정도 짐작은 하고 있겠지만 실제로 겪게 될 모욕은 상상 이상일 것이라는 생각에 괴로워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사랑하는 여자를 지켜주지 못한다는 죄책감과 어머니에 대한 원망이 뒤섞여 혼란스러웠지만 지금 당장은 이 상황을 피할 도리가 없었습니다. 드디어 최 여사가 화려한 모습으로 거실에 나타났는데
그녀의 모습은 상견례를 하러 가는 어머니라기보다는 마치 파티의 주인공이나 여왕처럼 보였습니다. 최 여사는 도훈의 복장을 점검하며 넥타이가 비뚤어졌다고 지적하고는 직접 손을 뻗어 거칠게 고쳐주며 너는 항상 내가 챙겨줘야 한다고 핀잔을 주었습니다. 도훈은 어머니의 손길이 닿는 순간 숨이 턱 막히는 것 같았지만 애써 표정을 관리하며 어머니를 모시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기사가 대기하고 있는 최고급 세단에 올라타는 순간까지도 최 여사의 입은 쉴 새 없이 움직이며 도훈에게 오늘 해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을 지시했습니다. 차 안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고 도훈은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최 여사는 뒷좌석에 앉아 끊임없이 거울을 보며 화장을 고치고 옷매무새를 다듬느라 여념이 없었고 도훈의 기분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오늘 만남이 자신의 승리로 끝날 것임을 의심하지 않았기에 콧노래까지 흥얼거리며 여유를 부렸지만 그 모습이 도훈에게는 더욱 잔인하게 느껴졌습니다. 도훈은 문득 지민의 어머니가 어떤 분일지 궁금해졌지만 지민이 평소에 가족 이야기를 잘하지 않았기에 그저 평범하고 순박한 시골 분일 것이라고 막연하게 짐작만 했습니다. 도훈은 지민이 어머니의 직업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았던 이유가 혹시 집안 형편이 어려워서거나 부끄러워서일지도 모른다고 제멋대로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지민을 감싸줘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정작 어머니 앞에서는 한마디도 하지 못하는 자신의 이중적인 태도에 스스로 환멸을 느꼈습니다. 도훈은 오늘 자리가 끝나면 지민에게 무릎 꿇고 빌어서라도 용서를 구해야겠다고 다짐했지만 그 전에 벌어질 일들을 감당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차가 목적지인 한정식 식당에 가까워질수록 도훈의 심장 박동은 빨라졌고 손바닥에는 식은땀이 흥건하게 배어 나왔습니다. 식당에 도착하자 최 여사는 차에서 내리며 발레 파킹을 하는 직원에게 차를 조심히 다루라며 날카롭게 소리쳤고 입구에 서 있는 직원들의 인사 태도까지 지적하며 불평을 늘어놓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이곳의 VIP 고객임을 과시하고 싶어 했고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즐기며 마치 레드카펫을 걷는 여배우처럼 당당하게 걸어갔습니다. 도훈은 어머니의 뒤를 따르며 고개를 들지 못했는데 주변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마치 자신들을 향한 비난처럼 들렸기 때문입니다. 그는 지민과 장모님이 미리 도착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발걸음이 천근만근 무거웠지만 피할 수 없는 운명의 시간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복도를 지나 예약된 룸으로 향하는 동안 최 여사는 복도의 조명이 너무 어둡다느니 장식품이 저속하다느니 하며 끊임없이 트집을 잡았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한 복도에 울려 퍼져 다른 손님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지만 그녀는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의 불쾌감을 표출했습니다. 최 여사에게 있어서 세상의 중심은 바로 자신이었고 자신의 기분을 거스르는 모든 것은 용납될 수 없는 악이었습니다. 그녀는 문 앞에 서서 잠시 호흡을 가다듬으며 표정을 도도하게 바꾸었고 이제 곧 마주할 촌스러운 모녀를 어떻게 요리할지 생각하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도훈은 문고리를 잡으려는 직원의 손을 잠시 제지하고 싶었지만 어머니의 따가운 눈초리에 밀려 아무런 행동도 취하지 못했습니다. 문이 열리고 방 안의 풍경이 눈에 들어오자 도훈은 가장 먼저 지민의 긴장된 얼굴과 그 옆에 앉아있는 낯선 중년 여성의 모습을 확인했습니다. 지민의 어머니로 보이는 그 여성은 최 여사의 예상대로 매우 수수한 옷차림을 하고 있었지만 어딘지 모르게 범접할 수 없는 기품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 여사의 눈에는 그 기품이 보이지 않았고 오직 낡은 옷과 화장기 없는 얼굴만이 포착되었을 뿐이었습니다. 최 여사는 방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코를 찡긋하며 냄새를 맡는 신음을 했는데 이는 상대방에게 모욕감을 주기 위한 의도적인 제스처였습니다.
그녀는 인사를 건네기도 전에 자리에 털썩 주저앉으며 가방을 던지듯 내려놓았고, 도우는 어머니의 무례함에 얼굴이 화끈거려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최 여사는 지민의 어머니를 투명인간 취급하며 지민에게 왜 일찍 와서 기다리지 않고 늦게 온 사람처럼 구느냐며 적반하장으로 따져 물었습니다. 도우는 지민에게 미안하다는 눈빛을 보냈지만 지민은 도운의 시선을 피하며 입술을 굳게 다물고 있었습니다. 최 여사는 메뉴판을 집어들고 가격을 큰 소리로 읽으며 이 정도 수준의 식사를 평소에 해본 적이 있겠냐며 지민의 어머니를 향해 비아냥거렸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오늘 식사비를 낼 테니 마음껏 먹어보라는 식으로 말했지만 그 말투에는 자비가 아닌 동정과 경멸이 섞여 있었습니다. 도우는 어머니의 팔을 잡으며 그만하시라고 작게 속삭였지만 최 여사는 아들의 손을 거칠게 뿌리치며 내가 틀린 말 했냐고 오히려 큰 소리를 쳤습니다. 방 안의 분위기는 걷잡을 수 없이 험악해졌지만 최 여사는 이 상황을 즐기는 듯 보였고 자신의 우월감을 확인하는 데에만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도우는 맞은편에 앉아있는 박 여사의 표정을 살폈는데 그녀는 최 여사의 온갖 모욕적인 언사에도 불구하고 조금도 동요하지 않는 평온한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도우는 그 평온함이 시골 사람 특유의 무지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한편으로는 알 수 없는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박 여사의 눈동자는 깊은 호수처럼 고요했지만 그 안에는 무엇인지 알 수 없는 거대한 힘이 잠재되어 있는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도우는 그 느낌을 애써 무시하며 어머니가 빨리 흥분을 가라앉히고 식사가 무사히 끝나기만을 바랄 뿐이었습니다. 최 여사는 박 여사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자 더욱 기가 살아나서 이제는 대놓고 지민의 가정교육을 운운하며 인신공격을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압이 없는 자식이 보고 배운 게 뭐가 있겠냐며 혀를 찾고 이 말은 지민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었습니다. 도우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지만 최 여사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앉으라고 소리쳤습니다. 도우는 다시 자리에 주저앉으며 자신의 비겁함에 치를 떨었고 이 지옥 같은 시간이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공포에 사로잡혔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최 여사와 도우는 상상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무시하고 짓밟으려 했던 그 수수한 중년 여성이 사실은 대한민국 육군에서 손에 꼽히는 실권자이자 전설적인 지휘관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건드린 것이 잠자는 호랑이의 콧수염이었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고 그 대가가 얼마나 혹독할지 짐작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오만과 편견으로 가득 찬 그들의 눈은 진실을 보지 못했고 곧 닥쳐올 파국을 향해 거침없이 질주하고 있었습니다. 상견례가 있기 바로 전날 대한민국 육군모 군단 사령부의 지하 벙커 지휘 통제실은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고 대형 스크린에는 작전 지도가 붉은 점들로 빼곡하게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수십 명의 영관급 참모들이 숨을 죽인 채 브리핑을 경청하고 있는 가운데 회의실 상석에는 군단장인 박미숙 중장이 팔짱을 낀 채 날카로운 눈빛으로 상황판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어깨에 달린 별 3개는 조명 아래서 차가운 빛을 발하고 있었고 그녀가 내뿜는 카리스마는 벙커 안의 공기마저 무겁게 짓누르고 있어 누구도 감히 기침 소리조차 내지 못했습니다. 박 중장은 지휘봉으로 지도의 한 지점을 정확하게 가리키며 작전의 허점을 예리하게 지적했고 그녀의 낮은 목소리는 확성기 없이도 좌중을 압도하는 힘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집무실로 돌아온 박 중장은 딱딱한 전투복 상의를 벗어 옷걸이에 걸며 잠시 창밖을 바라보았는데 유리에 비친 그녀의 얼굴에는 지휘관의 냉철함 대신 어머니로서의 고뇌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녀는 평생을 군에 몸바쳐 오느라 하나뿐인 딸 지민에게 따뜻한 밥 한 끼 제대로 차려주지 못한 것에 대해
항상 미안함을 가지고 있었고 이번 결혼만큼은 딸이 진정으로 행복해지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박 중장은 책상 위에 놓인 지민의 사진을 어루만지며 내일 있을 상견례가 딸의 인생에 있어 얼마나 중요한 순간인지를 되새겼고 상대방 집안이 어떤 사람들인지 직접 눈으로 확인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녀는 부관을 불러 내일 일정을 모두 비우도록 지시하며 관용차나 수행원 없이 홀로 서울로 올라갈 것이니 보안에 각별히 신경 쓰라고 명령했습니다. 박 중장은 퇴근 후 관사로 돌아와 옷장을 열었는데 그 안에는 화려한 정복과 예복들이 줄지어 걸려 있었지만 그녀의 손이 향한 곳은 구석에 처박혀 있던 낡고 색 바랜 등산복이었습니다. 이 옷은 그녀가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고 홀로 딸을 키우며 가장 힘들었던 시절에 즐겨 입던 옷으로 그녀에게는 초심을 잃지 않게 해주는 소중한 물건이었습니다. 박 중장은 거울 앞에서 그 옷을 몸에 대보며 만약 사돈될 사람들이 자신의 겉모습만 보고 지민을 무시한다면 그들은 내 딸의 가족이 될 자격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녀는 계급장이라는 보호막 없이 오직 인간 박미숙으로서 그들을 마주하고 싶었고 이것은 그녀가 딸을 지키기 위해 준비한 가장 강력한 위장 전술이었습니다. 서울로 향하는 KTX 열차 안에서 박 중장은 차창 밖으로 빠르게 스쳐가는 풍경을 바라보며 깊은 상념에 잠겼는데 그녀의 머릿속에는 강도은 소령에 대한 정보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녀는 이미 정보 장교를 통해 예비 사위의 복무 기록과 평판을 조회해 보았고 그가 능력은 있지만 어머니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한 유약한 인물이라는 사실을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박 중장은 도은이 과연 자신의 딸을 평생 지켜줄 수 있는 강인한 남자인지 의구심이 들었지만 지민이 그를 사랑한다고 하니 일단은 지켜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녀는 열차 안의 시끌벅적한 소음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평정심을 유지하며 내일 벌어질 심리전을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 했습니다. 서울역에 도착한 박 중장은 수많은 인파 속에 섞여 걸음을 옮겼는데 낡은 배낭을 메고 등산복을 입은 그녀를 주목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 그녀는 그 익명성이 주는 자유로움을 만끽했습니다. 그녀는 택시 승강장으로 가는 대신 지하철을 타기로 결정했고 복잡한 지하철 노선도를 보며 딸이 근무하는 부대 근처의 약속 장소까지 가는 길을 확인했습니다. 지하철 안에서 젊은이들이 자리를 양보하려 하자 그녀는 손사래를 치며 정중하게 거절했고 튼튼한 두 다리로 서서 가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그녀는 비록 겉모습은 평범한 중년 여성이었지만 그 내면에는 수십 년간 전장을 누비며 단련된 강철 같은 의지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약속 장소인 식당 근처에 도착했을 때 멀리서 초조하게 서성이는 지민의 모습이 보였고 박 중장은 딸의 얼굴을 보자마자 지휘관의 가면을 벗어던지고 따뜻한 엄마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지민은 어머니의 남루한 옷차림을 보고 잠시 당황하는 기색을 보였지만 곧 달려와 어머니의 손을 잡으며 먼 길 오시느라 고생하셨다고 말했습니다. 박 중장은 딸의 거친 손을 쓰다듬으며 군 생활하느라 고생이 많다고 격려해 주었고 지민의 눈가에는 그동안 참아왔던 눈물이 맺혔습니다. 박 중장은 딸에게 오늘 어떤 일이 있어도 기죽지 말고 당당하게 행동하라고 조언하며 엄마가 항상 내 뒤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두 사람은 팔짱을 끼고 식당으로 걸어갔는데 화려한 네온사인이 번쩍이는 강남의 거리는 박 중장의 소박한 차림새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이질적인 공간이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은 힐끔거리며 박 중장을 쳐다보았지만 그녀는 타인의 시선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딸과의 대화에만 집중하며 당당하게 걸음을 옮겼습니다. 식당 입구에 들어서자 잘 차려입은 직원들이 위아래로 훑어보며 예약은 하셨냐고 불친절하게 물었지만 박 중장은 차분하고 위험 있는 목소리로 예약자 이름을 말했습니다.
그녀의 태도에서 뿜어져 나오는 알 수 없는 기세에 눌린 직원은 당황하며 공손하게 안내를 시작했고, 박 중장은 그 작은 승리조차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예약된 룸으로 안내받은 박 중장은 자리에 앉아 실내를 둘러보았는데, 지나치게 화려한 장식과 값비싼 가구들은 주인의 허영심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테이블의 재질과 배치를 살피며 무의식적으로 전술적 관점에서 공간을 분석했고, 비상구의 위치까지 파악해두는 직업병을 발휘했습니다. 지민은 어머니가 불편해하지 않을까 걱정하며 물을 따라드렸지만, 박 중장은 오히려 편안한 자세로 찻잔을 들며 긴장한 딸을 안심시켰습니다. 그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자신이 견뎌내야 할 모욕과 멸시가 어느 정도일지 짐작하고 있었지만, 그것은 딸의 행복을 검증하기 위해 치러야 할 필수적인 통과 의례였습니다. 잠시 후 복도 끝에서 또각거리는 구두 소리와 함께 소란스러운 말소리가 들려왔고, 박 중장은 직감적으로 상대방이 도착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찻잔을 내려놓고 허리를 곧게 펴며 마음의 빗장을 단단히 걸어 잠갔고, 다가오는 발자국 소리 하나하나에 신경을 집중했습니다. 문이 열리고 최 여사가 화려한 모피 코트를 휘날리며 들어왔을 때, 박 중장은 그녀의 눈빛에서 읽을 수 있는 탐욕과 오만함을 단번에 간파했습니다. 최 여사는 박 중장을 보자마자 인상을 찌푸리며 노골적으로 실망감을 드러냈지만, 박 중장은 부드러운 미소로 화답하며 먼저 고개를 숙여 인사를 건넸습니다. 최 여사가 자리에 앉아 쉴 새 없이 떠들어대는 동안 박 중장은 그녀의 말 속에 숨겨진 뼈 있는 가시들을 하나하나 골라내며 상대방의 수준을 가늠하고 있었습니다. 최 여사는 자신의 부하 아들의 능력을 과시하며 박 중장을 끊임없이 자극했지만, 박 중장은 마치 바위처럼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며 감정의 동요를 일으키지 않았습니다. 도훈이 안절부절 못하며 어머니를 말리는 모습을 보며 박 중장은 그가 심성은 착하지만 난관을 헤쳐나갈 리더십은 부족하다는 사실을 재확인했습니다. 그녀는 이 결혼이 과연 딸에게 득이 될지 실이 될지 냉정하게 계산하며 최 여사가 스스로 무너질 때까지 기다리는 지구전을 선택했습니다. 식사가 진행될수록 최 여사의 무례함은 도를 넘기 시작했고, 박 중장의 인내심도 서서히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지만, 그녀는 결코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최 여사가 뱉어내는 말들이 단순히 개인의 인격을 모독하는 것을 넘어 군인이라는 직업의 명예와 신성함을 훼손하고 있다는 사실에 분노를 느꼈습니다. 하지만 박 중장은 그 분노를 차가운 이성으로 억누르며 결정적인 순간에 반격을 가하기 위해 칼날을 갈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테이블 아래로 지민의 떨리는 손을 잡아주며 조금만 더 참으라는 무언의 신호를 보냈고, 지민은 어머니의 따뜻한 온기에 의지해 겨우 눈물을 참아내고 있었습니다. 최 여사가 지민의 가정 환경을 비하하며 돈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 들 때, 박 중장의 눈빛은 먹이를 노리는 맹수처럼 매섭게 변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고 판단했고, 상대방에게 진정한 힘이 무엇인지 보여줄 때가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박 중장은 마음속으로 카운트다운을 시작하며 최 여사가 자신의 덫에 완전히 걸려들기를 기다렸고, 최 여사는 아무것도 모른 채 승리에 도취되어 마지막 결정타를 날리려 하고 있었습니다. 방 안의 공기는 폭발 직전에 화약꽃처럼 뜨겁게 달아올랐고, 박 중장의 손은 천천히 가방 속의 지갑을 향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박 중장은 지갑 속에 들어있는 신분증을 손끝으로 느끼며 이것이 단순한 플라스틱 조각이 아니라 자신이 평생을 바쳐 지켜온 신념과 자부심의 결정체임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그녀는 이 신분증을 꺼내는 순간 이 방 안의 모든 권력 관계가 뒤집힐 것임을 알고 있었고, 그로 인해 발생할 파장 또한 감수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최 여사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마지막으로 기회를 주려는 듯 정중하게 경고했지만,
최 여사는 그 경고를 무시하고 비웃음으로 일관했습니다. 이제 모든 준비는 끝났고 박 중장은 조용히 심호흡을 하며 역사의 흐름을 바꾸란 수를 두기 위해 몸을 일으켰습니다. 청담동의 화려한 네온사인이 창밖으로 흐릿하게 번지는 고급 한정식 식당의 룸 안에는 숨 막힐 듯한 침묵이 감돌고 있었고 오직 벽에 걸린 앤티크 시계의 초침 소리만이 그 정막을 깨고 있었습니다. 최 여사는 약속 시간보다 15분이나 늦게 도착했음에도 불구하고 미안한 기색은커녕 마치 자신이 이 구역의 여왕이라도 되는 듯 당당하게 들어와 상석을 차지하고 앉았습니다. 그녀는 자리에 앉자마자 테이블 위에 놓인 꽃장식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미간을 찌푸렸고 맞은편에 앉아있는 박 여사와 지민을 투명인간 취급하며 종업원에게 물수건을 가져오라고 까탈스럽게 지시했습니다. 도훈은 어머니의 눈치를 살피며 엉거주춤하게 자리에 앉았는데 그의 이마에는 벌써 식은땀이 맺혀 있었고 이 자리가 무사히 지나가기만을 간절히 기도하는 눈치였습니다. 박 여사는 최 여사의 무례한 태도를 조용히 지켜보며 마음속으로 상대방의 성향을 파악하고 있었는데 그녀의 눈에는 최 여사가 화려한 거치장 속의 열등감과 허영심을 감추고 있는 속빈 강정처럼 보였습니다. 최 여사는 박 여사의 수수한 등산복 차림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입가에 경멸 어린 미소를 지었고 인사를 건네는 박 여사의 말에 고개만 까딱하며 성의 없이 대꾸했습니다. 그녀는 박 여사의 옷차림이 예의에 어긋난다고 생각하며 속으로 혀를 찾고 이런 수준 떨어지는 사람들과 한 테이블에 앉아 있어야 한다는 사실 자체를 불쾌하게 여겼습니다. 지민은 어머니가 당하는 무시를 참을 수 없어 입술을 깨물었지만 박 여사는 테이블 아래로 지민의 무릎을 토닥이며 진정하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종업원이 메뉴판을 가져오자 최 여사는 박 여사에게 의견을 묻지도 않고 가장 비싼 코스 요리를 주문하며 마치 적선이라도 베푸는 듯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녀는 종업원에게 이 집에서 제일 좋은 술도 함께 내오라고 명령하며 시골에서 오신 분이라 이런 고급 요리는 처음일 테니 특별히 신경 써서 준비해달라는 모욕적인 말을 덧붙였습니다. 그 말은 박 여사를 배려하는 척하면서 교묘하게 깎아내리는 말이었고 도우는 얼굴이 화끈거려 고개를 들 수 없었지만 어머니를 제지할 용기는 없었습니다. 박 여사는 최 여사의 도발에도 불구하고 표정 하나 변하지 않고 온화한 미소를 유지하며 그저 찻잔을 들어 입술을 축일 뿐이었습니다. 음식이 나오기를 기다리는 동안 최 여사는 본격적으로 자신의 아들 자랑을 늘어놓기 시작했는데 그 내용은 듣는 사람을 지치게 만들 정도로 과장되고 일방적이었습니다. 그녀는 도훈이 육군 사관학교를 얼마나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얼마나 탄탄대로를 걷게 될 것인지에 대해 침이 마르도록 칭찬하며 도훈을 난처하게 만들었습니다. 최 여사는 도훈의 성공이 전적으로 자신의 뒷바라지 덕분이라고 강조하며 아들의 인생을 자신의 트로피처럼 여기는 소유욕을 가감없이 드러냈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쉴 새 없이 박 여사를 향해 있었고 이는 마치 당신의 딸은 우리 아들에게 과분하니 주제를 알라는 무언의 압박과도 같았습니다. 최 여사의 독백에 가까운 자랑이 이어지는 동안 지민은 도훈을 원망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았지만 도훈은 어머니의 기세에 눌려 꿀먹은 벙어리처럼 가만히 있을 뿐이었습니다. 지민은 자신이 사랑했던 남자가 어머니 앞에서는 이렇게나 무력한 존재였다는 사실에 큰 실망감을 느꼈고 이 결혼에 대해 다시 한번 심각하게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최 여사는 지민의 시선을 눈치채고는 콧방귀를 뀌며 여자가 남자를 잘 만나면 인생이 피는 법인데 지민이는 참복도 많다고 비아냥거렸습니다. 그녀는 지민이 가진 군인으로서의 능력이나 성취는 안중에도 없었고 오직 아들의 내조자로서의 역할만을 강요하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전체 요리가 나오기 시작했고 형형색색의 아름다운 음식들이 테이블을 채웠지만 그 맛을 제대로 느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최 여사는 젓가락으로 음식을 뒤적거리며 재료의 신선도가 떨어진다느니, 간이 맞지 않는다느니 하며 끊임없이 불평을 늘어놓았습니다. 그녀는 식사 예절을 중요시한다면서 정작 자신은 입안에 음식물을 넣고 말을 하거나 쩝쩝거리는 소리를 내는 등 교양 없는 행동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박 여사는 묵묵히 식사를 이어가며 최 여사의 행동 하나하나를 관찰했는데, 그녀의 눈에는 최 여사가 품위 있는 상류층이 아니라 돈만 많은 졸부로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식사가 중반에 접어들자 최 여사는 화제를 박 여사의 집안 환경으로 돌리며 더욱 노골적인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박 여사에게 남편 없이 혼자 딸을 키우느라 고생이 많았겠다며 짐짓 위로하는 척했지만 그 말투에는 가시가 돋쳐 있었습니다. 최 여사는 지민이 아비 없는 자식이라는 점을 부각하며 가정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했을 것이라는 편견을 드러냈고, 이는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는 발언이었습니다. 지민은 수저를 내려놓으며 항의하려 했지만 박 여사가 부드럽지만 단호한 눈빛으로 지민을 제지했습니다. 최 여사는 박 여사가 아무런 반박도 하지 않자 자신이 기선을 완전히 제압했다고 착각하고 더욱 기고만장해져서 혼수 문제까지 거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요즘 군인 월급으로 무슨 집을 사겠냐며 자신이 강남에 신혼집을 마련해 줄 테니 지민은 몸만 들어오면 된다고 선심 쓰듯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조건으로 지민이 군복을 벗고 전업주부가 되어 자신의 수발을 들어야 한다는 뉘앙스를 풍겼습니다. 이는 지민의 커리어와 꿈을 송두리째 무시하는 처사였고, 도훈조차도 어머니의 지나친 요구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도훈은 떨리는 목소리로 어머니에게 그만하시라고 말했지만 최 여사는 도훈을 매섭게 노려보며 어른들이 이야기하는데 끼어들지 말라고 일갈했습니다. 그녀는 도훈에게 너는 내가 하라는 대로만 하면 장군까지 될 수 있다며 가스라이팅에 가까운 말을 퍼부었고, 도훈은 다시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최 여사는 자신의 말이 곧 법이고 진리라고 믿고 있었기에 타인의 의견이나 감정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방 안의 공기는 점점 더 차갑게 얼어붙었고 마치 폭풍전야와도 같은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박 여사는 찻잔을 내려놓으며 천천히 입을 열었는데 그녀의 목소리는 낮지만 분명하게 방안을 울렸습니다. 그녀는 자식의 인생은 자식의 것이며 부모가 대신 살아줄 수 없는 법이라고 점잖게 타일렀지만 최 여사는 그 말을 비웃음으로 받아쳤습니다. 최 여사는 돈 없고 힘없는 부모들이나 하는 핑계라며 부모의 능력이야말로 자식의 실력이라고 강변했습니다. 그녀는 박 여사를 향해 당신이 해준 게 뭐가 있냐며 쏘아붙였고, 그 무례함은 극에 달해 있었습니다. 최 여사의 거침없는 언사는 멈출 줄 몰랐고 그녀는 급기야 박 여사가 입고 온 등산복을 지적하며 상견례 자리에 대한 예의가 없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녀는 그런 옷을 입고 다니니까 사람들이 무시하는 거라며 옷이 날개라는 말도 모르냐고 조롱했습니다. 박 여사는 자신의 낡은 옷을 잠시 내려다보았지만 부끄러워하거나 위축되는 기색은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녀는 겉모습보다 중요한 것은 내면의 가치와 신념이라는 사실을 확신하고 있었기에 최 여사의 얕은 식견이 안타깝게 느껴질 뿐이었습니다. 이제 식사는 거의 마무리되어 가고 있었지만 최 여사는 후식이 나올 때까지도 자신의 훈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알고 있는 고위 장성들의 이름을 들먹이며 자신의 인맥을 과시했고 도훈이 진급할 때 힘을 써줄 수 있다고 허풍을 떨었습니다. 박 여사는 최 여사가 거론하는 이름들이 자신의 옛 부하들이거나 동기들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에 속으로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최 여사는 자신이 지금 누구 앞에서 주름을 잡고 있는지 꿈에도 모른 채 스스로의 무덤을 파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정과가 나오자 최 여사는 대화의 결론을 내리려는 듯 박 여사를 정면으로 응시하며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그녀는
우리 집안과 사돈을 맺으려면 격식에 맞게 행동해야 한다며 앞으로 자신의 지시에 잘 따를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부탁이 아니라 명령이었고 박 여사와 지민을 자신의 발 아래 두겠다는 선전포고나 다름없었습니다. 지민은 모멸감에 치를 떨며 주먹을 꽉 쥐었고 도우는 고개를 숙인 채 죄인처럼 앉아 있었습니다. 박 여사는 수정과를 한 모금 마신 뒤 천천히 고개를 들어 최 여사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는데 그 순간 그녀의 눈빛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지금까지의 온화하고 참을성 있는 모습은 사라지고 수만 명의 병사를 지휘하던 장군의 서늘한 카리스마가 그 자리를 대신했습니다. 최 여사는 박 여사의 변화된 눈빛에 순간적으로 움찔했지만 곧바로 자신의 착각이라고 생각하며 애써 무시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착각이 아니었고 이제 곧 닥쳐올 거대한 반전의 서막이었습니다. 박 여사는 테이블 위에 올려둔 낡은 가방을 끌어당기며 조용히 그러나 단호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고 배경으로 차별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천박한 행동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군요. 최 여사는 기가 막히다는 표정으로 반박하려 했지만 박 여사의 기세에 눌려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박 여사의 손은 가방 안으로 들어갔고 그녀는 이 무의미한 소모전을 끝낼 확실한 카드를 꺼낼 준비를 마쳤습니다. 방 안의 공기는 마치 팽팽하게 당겨진 활시위처럼 언제 끊어질지 모르는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고 최 여사의 비웃음 섞인 시선은 박 여사의 낡은 가방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최 여사는 박 여사가 꺼내려는 것이 기껏해야 꼬깃꼬깃한 현금이거나 촌스러운 손수건일 것이라고 확신하며 속으로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녀는 이 상황을 끝까지 즐기려는 듯 팔짱을 끼고 거만한 자세로 등받이에 몸을 기댔는데 그 모습은 마치 패배자를 내려다보는 승리자의 오만함 그 자체였습니다. 하지만 박 여사의 손길은 서두름이 없었고 그녀의 표정은 폭풍우가 몰아치기 직전의 바다처럼 고요하면서도 깊은 무게감을 담고 있어 보는 이로 하여금 알 수 없는 불안감을 느끼게 했습니다. 박 여사의 손이 가방에서 빠져나왔을 때 그녀의 손에는 낡았지만 잘 관리된 검은색 가죽 지갑이 들려 있었고 그 지갑은 오랜 세월 주인의 손때가 묻어 반질반질한 윤기를 띠고 있었습니다. 최 여사는 그 지갑을 보며 고작 저런 낡은 물건을 꺼내려고 그렇게 뜸을 들였나 싶어 한심하다는 듯 혀를 찼지만 박 여사는 아랑곳하지 않고 지갑을 열었습니다. 지민은 어머니의 행동을 숨죽여 지켜보며 심장이 터질 듯이 뛰는 것을 느꼈는데 이제 곧 벌어질 일이 가져올 파장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박 여사는 지갑 속에서 투명한 케이스에 담긴 신분증 하나를 천천히 꺼내 들었고 그 동작 하나하나에는 절제된 군인의 품격이 배어 있었습니다. 박 여사는 아무런 말 없이 신분증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손가락으로 가볍게 밀어 회전 테이블을 천천히 돌렸는데 그 소리가 유난히 크게 방안을 울렸습니다. 테이블이 돌아가며 신분증이 최 여사와 강도훈 소령의 앞으로 다가가는 동안 시간은 마치 정지된 것처럼 느리게 흘러갔고 모두의 시선은 그 작은 플라스틱 카드에 꽂혔습니다. 최 여사는 눈을 가늘게 뜨고 그 정체불명의 카드를 확인하려 했고 도훈은 무심코 고개를 숙여 그 물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것은 일반적인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과는 달랐고 금색 테두리와 함께 대한민국 국방부의 마크가 선명하게 찍혀 있는 군 신분증이었습니다. 도훈은 처음에는 자신의 눈을 의심하며 신분증에 박힌 사진과 이름을 확인했는데 박미숙이라는 이름 석자와 함께 그 아래에 적힌 계급을 보는 순간 심장이 새는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사진 속의 인물은 정복을 갖춰 입고 위험 있는 표정을 짓고 있었고 어깨 위에는 찬란하게 빛나는 세 개의 별이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꿈도 아니고 환각도 아닌 명백한 현실이었으며 대한민국 육군 중장이라는 계급은 도훈이 감히 올려다볼 수도 없는 까마득한 위치였습니다. 도훈의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사라졌고 그는 마치 감전된 사람처럼 온몸을 떨기 시작했는데 이는 단순한 놀라움을 넘어선 공포에 가까운 감정이었습니다. 최 여사는 군대 계급에 대해 잘 알지 못했기에 도훈의 반응을 이해하지 못한 채 신분증을 집어들고 요리조리 살펴보며 이게 뭐냐고 퉁명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그저 별 모양이 그려진 장난감 같은 카드나 명예직 신분증 정도로 보였고 여전히 상황 파악을 하지 못한 채 박 여사를 비웃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최 여사는 박 여사를 향해 이런 걸 보여주면서 뭘 어쩌라는 거냐며 따져 물으려 했지만 옆에 앉은 아들의 상태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뒤늦게 감지했습니다. 도훈은 입술을 파르르 떨며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고 있었고 그의 눈동자는 지진이라도 일어난 듯 심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도훈은 반사적으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는데 그 바람에 의자가 뒤로 넘어가며 쿵 하는 큰 소리를 내었고 식당 안의 정적을 깨뜨렸습니다. 그는 군인으로서의 본능적인 조건 반사에 따라 차려 자세를 취하려 했지만 다리에 힘이 풀려 테이블을 짚고 겨우 몸을 지탱해야만 했습니다. 도훈의 머릿속에는 어머니가 내뱉었던 모욕적인 언사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고 자신이 모시는 군단장급 지휘관 앞에서 저지른 불경죄가 얼마나 큰 것인지 깨닫고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는 덜덜 떨리는 목소리로 어머니에게 그만하라고 소리치고 싶었지만 목구멍이 막혀 비명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박 여사는 공포에 질린 도훈과 어리둥절해하는 최 여사를 번갈아 바라보며 차가운 미소를 지었는데 그 미소는 상대를 얼어붙게 만드는 절대적인 위압감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나지막하지만 힘있는 목소리로 최 여사에게 당신이 무시했던 그 시골 아줌마가 바로 대한민국 육군 중장 박미숙이라고 자신의 신분을 밝혔습니다. 그 목소리는 식당 룸의 구석구석까지 파고들며 최 여사의 고막을 때렸고 최 여사는 자신이 잘못 들은 것이 아닌가 싶어 멍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박 여사는 팔짱을 끼고 등받이에 기대앉으며 이제야 대등한 위치에서 대화할 준비가 된 것 같냐고 물었습니다. 최 여사는 중장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곱씹으며 머릿속으로 계산을 해보려 했지만 손이 떨려 물잔조차 제대로 잡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아들이 대령이 되고 장군이 되는 것이 소원이라고 입버릇처럼 말해왔지만 정작 눈앞에 나타난 진짜 장군을 알아보지 못하고 모욕을 줬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최 여사의 얼굴은 붉어졌다가 파랗게 질리기를 반복했고 그녀가 쌓아올린 오만함의 탑이 순식간에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신분증과 박 여사의 얼굴을 번갈아 쳐다보며 이건 말도 안 된다고 중얼거렸지만 현실은 너무나 냉혹했습니다. 도훈은 그제야 정신을 차리고 박 여사를 향해 거수경례를 올리며 충성이라는 구호를 외쳤지만 목소리는 기어들어 갈 듯 작았고 자세는 엉망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사랑하는 여자의 어머니이자 자신의 최고 상관인 분을 앞에 두고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었다는 죄책감에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도훈은 어머니의 무례함을 막지 못한 자신의 무능함을 탓하며 식은땀을 줄줄 흘렸고 이 상황을 어떻게 수습해야 할지 도무지 감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지민은 그런 도훈의 모습을 보며 안쓰러움과 실망감이 교차하는 복잡한 감정을 느꼈지만 침묵을 지키며 어머니의 처분을 기다렸습니다. 박 여사는 도훈의 경례를 받지 않은 채 싸늘한 눈빛으로 그를 응시하며 자네는 군인으로서의 명예와 자부심을 어디에 팔아먹었냐고 질책했습니다. 그녀는 군복을 입은 자가 민간인의 부당한 대우와 모욕 앞에서 침묵하고 동조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부끄러운 일이라고 호통쳤습니다.
박 여사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도은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고 그는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숨고 싶은 심정으로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녀는 도은에게 자네가 진정으로 내 딸을 사랑했다면 그리고 진정한 군인이라면 어머니의 치마폭이 아니라 자신의 신념 뒤에 서 있었어야 했다고 뼈있는 충고를 던졌습니다. 최 여사는 이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파악하고 입술을 달달 떨며 변명을 늘어놓으려 했지만 박 여사의 기세에 눌려 말문이 막혀버렸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거물급 인사를 건드렸다는 공포감에 사로잡혀 방금 전까지의 기세등등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초라한 노인네처럼 보였습니다. 최 여사는 혹시라도 이 일로 인해 아들의 앞길이 막힐까봐 전전긍긍하며 박 여사의 눈치를 살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혀가 아들의 목을 조르는 밧줄이 되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닫고 후회의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박 여사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나며 의자를 밀어 넣었는데 그 소리가 마치 재판장의 판결을 알리는 망치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그녀는 최 여사에게 사람을 계급이나 돈으로 평가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짓인지 이제 좀 알겠냐고 물으며 당신이 그렇게 자랑하던 아들의 장래를 망친 것은 다름 아닌 당신의 그 천박한 입이라고 일침을 가했습니다. 박 여사는 지민을 바라보며 가자고 짧게 말했고 지민은 주저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어머니의 뒤를 따랐습니다. 두 모녀의 뒷모습은 그 어느 때보다 당당하고 위풍당당해 보였고 방 안에 남겨진 두 사람과는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습니다. 도우는 떠나는 지민을 잡고 싶었지만 발이 땅에 붙어버린 것처럼 움직일 수 없었고 그저 멀어지는 그녀의 등을 바라보며 절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지민을 잃어버렸다는 사실을 직감했고 그것은 자신의 비겁함이 자초한 결과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도은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그것은 누구의 동정도 받을 수 없는 패배자의 눈물이었습니다. 최 여사는 털썩 주저앉아 아이고 소리를 내며 통곡하기 시작했지만 도은에게는 그 울음소리마저 역겹게 들렸습니다. 박 여사는 식당 카운터에 들러 계산을 하려 했지만 지배인이 황급히 달려나와 이미 계산이 되었다고 말하거나 사양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박 여사는 단호하게 자신의 몫을 계산하겠다고 고집하며 지갑에서 신용카드를 꺼내 결제했습니다. 그녀는 상대방에게 밥 한 끼라도 얻어먹었다는 빌미를 제공하고 싶지 않았고 끝까지 당당하고 깨끗하게 관계를 정리하고 싶었습니다. 박 여사는 영수증을 받아 챙기며 지민에게 밥맛이 없어서 제대로 먹지도 못했는데 나가서 국밥이나 한 그릇 사 먹자고 농담처럼 말했습니다. 식당 밖으로 나오자 시원한 밤 공기가 두 사람의 얼굴을 스치며 식당 안에 탁한 공기를 씻어내 주었습니다. 지민은 어머니의 팔짱을 끼며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지만 박 여사는 호탕하게 웃으며 네가 죄송할 게 뭐 있냐고 오히려 딸을 위로했습니다. 박 여사는 오늘 이를 계기로 네가 사람 보는 눈을 좀 더 키웠으면 좋겠다고 말하며 인생 공부 비싸게 했다고 생각하라고 조언했습니다. 지민은 어머니의 넓은 품과 강인함에 다시 한번 존경심을 느꼈고 비로소 마음의 짐을 덜어내고 편안하게 웃을 수 있었습니다. 반면 식당룸 안에는 여전히 최 여사의 통곡 소리와 도은의 한숨 소리가 뒤섞여 지옥 같은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었습니다. 최 여사는 도은에게 네가 미리 말을 했어야지. 왜 가만히 있었냐며 아들을 탓하기 시작했고 도은은 그런 어머니를 멍한 눈으로 바라보며 허탈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는 이제 모든 것이 끝났음을 알았고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린 채 어머니라는 감옥에 영원히 갇혀버린 것 같은 기분을 느꼈습니다. 테이블 위에 남겨진 화려한 음식들은 손도 대지 않은 채 싸늘하게 식어가고 있었고 그것은 그들의 헛된 욕망과 허영심을 비웃는 듯 했습니다.
도우는 떨리는 손으로 물잔을 들어 단숨에 들이켰지만 타들어가는 목마름은 해소되지 않았고 가슴속의 답답함만 커져갔습니다. 그는 자신이 육군 소령으로서 그리고 한 남자로서 얼마나 무기력했는지를 처절하게 깨달으며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최 여사는 흥신소 직원을 당장 해고하겠다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지만 그것은 자신의 실수를 덮으려는 비겁한 몸부림에 불과했습니다. 이 밤은 강도운 소령과 최 여사에게 있어 평생 잊지 못할 악몽의 밤이 될 것이 분명했습니다. 박미숙 중장과 유지민 대위가 식당을 빠져나간 뒤에도 룸 안에는 숨 막히는 침묵과 무거운 공기만이 감돌고 있었고 테이블 위에 남겨진 화려한 음식들은 마치 그들의 허영심을 비웃듯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최 여사는 넋이 나간 사람처럼 허공을 응시하다가 갑자기 비명을 지르며 테이블 위의 물건들을 바닥으로 쓸어버렸는데 값비싼 도자기 그릇들이 깨지는 소리가 날카롭게 방 안을 울렸습니다. 그녀는 도저히 이 상황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듯 가슴을 치며 통곡했지만 그것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참회의 눈물이 아니라 자존심의 상처를 입은 오만한 자의 분노에 가까웠습니다. 최 여사는 흥신소가 자신을 속였다고 길길이 날뛰며 당장 그들을 고소하겠다고 소리쳤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을 주워 담을 수는 없었습니다. 강도운 소령은 바닥에 흩어진 파편들을 멍하니 바라보며 의자에 힘없이 주저앉아 있었는데 그의 머릿속은 하얗게 질려 아무런 생각도 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는 대한민국 육군 소령으로서 별 3개가 가지는 절대적인 권위와 무게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에 어머니가 저지른 짓이 자신의 군 생활에 사형 선고를 내린 것과 다름없다는 사실을 직감했습니다. 도우는 군단장급 지휘관에게 씻을 수 없는 모욕을 준 어머니와 그것을 방관한 자신의 비겁함이 뼈저리게 후회스러웠지만 시간을 되돌릴 방법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앞에는 박 장군이 보여주었던 그 서늘하고 위험 있는 눈빛이 계속해서 아른거렸고 그 눈빛은 그를 끝없는 절망의 나락으로 밀어넣고 있었습니다. 최 여사는 분이 풀리지 않는지 도운을 향해 삿대질하며 네가 미리 말을 했어야지 왜 꿀먹은 벙어리처럼 가만히 있었냐고 아들을 다그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저지른 무례함은 까맣게 잊은 채 모든 책임을 정보력이 부족했던 아들과 자신을 속인 세상 탓으로 돌리며 자기 합리화의 늪에 빠져 허우적거렸습니다. 도우는 그런 어머니의 모습이 너무나도 추악하고 혐오스럽게 느껴져 고개를 돌려버렸고 생전 처음으로 어머니에 대한 깊은 원망과 경멸을 느꼈습니다. 그는 어머니가 만들어준 온실 속에서 안주하며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법을 잊어버린 대가가 얼마나 혹독한지 뼈저리게 깨닫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의 분위기는 마치 장례식장처럼 침울했고 운전기사조차 백미러로 눈치를 살피며 숨소리를 죽일 정도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최 여사는 뒷좌석에서 끊임없이 전화를 걸어 자신의 인맥을 동원해 사태를 수습하려 했지만 밤늦은 시간에 전화를 받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녀는 내일 날이 밝는 대로 명품 가방이라도 사들고 찾아가서 빌면 되지 않겠냐고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지만 도우는 그 말을 듣고 헛웃음을 터뜨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도우는 어머니가 아직도 사태의 본질을 파악하지 못한 채 돈과 뇌물로 군인의 명예를 살 수 있다고 착각하는 모습에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도운이 부대로 출근했을 때 부대 내의 공기는 어제와는 확연히 달라져 있었고 동료들의 시선은 어딘가 모르게 싸늘하고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군대라는 조직은 폐쇄적이고 소문이 빠른 곳이라 어제 상견례장에서 있었던 일은 이미 아름아름 퍼져나가고 있었고 그 내용은 도운에게 치명적인 독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구체적인 실명은 거론되지 않았지만 모소령의 어머니가
군단장에게 돈 자랑을 하며 모욕을 주었다는 소문은 삽시간에 전 장교들의 귀에 들어갔고 도우는 등 뒤에서 꽂히는 비난에 화살을 온몸으로 받아내야 했습니다. 그는 사무실에 앉아 업무를 보는 척했지만 모니터 속의 글자들은 하나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고 전화벨이 울릴 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지만 아무도 도훈에게 식사를 같이 하자는 말을 건네지 않았고 그는 마치 투명 인간이 된 것처럼 철저하게 고립되었습니다. 평소 친하게 지내던 동기들조차 그와 눈을 마주치는 것을 피하며 슬금슬금 자리를 피했고 도훈은 식당 구석에 혼자 앉아 밥을 먹는 둥 마는 둥 하며 모멸감을 삼켰습니다. 군대에서 상관에게 찍히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은 동료들에게 신뢰를 잃고 왕따를 당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그는 몸소 체험하고 있었습니다. 도훈은 자신이 쌓아올린 커리어와 인간관계가 하루아침에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리는 것을 지켜보며 깊은 무력감에 빠져들었습니다. 한편 최 여사는 아침부터 백화점에 들러 최고급 한우 세트와 명품 스카프를 산 뒤 박 장군이 근무하는 부대로 찾아가는 무모한 행동을 감행했습니다. 그녀는 위병소 앞에서 자신만만하게 면회를 요청했지만 위병들은 사전 예약이 없는 민간인은 출입할 수 없다며 단호하게 그녀를 막아섰습니다. 최 여사는 자신이 누구인지 아냐며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난동을 부렸지만 헌병들이 출동하여 그녀를 제지하자 결국 쫓겨나듯 발길을 돌려야만 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돈과 권력이 통하지 않는 성역이 존재한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고 굳게 닫힌 철문 앞에서 자신의 초라한 현실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최 여사가 부대 앞에서 난동을 부렸다는 소식은 실시간으로 도훈에게 전해졌고 그는 창피함에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없어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부대장까지 도훈을 호출하여 가정사 관리를 어떻게 하는 거냐며 질책했고 도훈은 죄송하다는 말만 반복하며 고개를 숙여야 했습니다. 부대장은 도훈에게 당분간 근신하며 자숙하라는 명령을 내렸고 이는 사실상 주요 보직에서의 배제를 의미하는 징계나 다름없었습니다. 도훈은 짐을 싸서 사무실을 나오며 자신의 군 생활이 사실상 끝났음을 직감했고 그 허탈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도훈은 관사로 돌아와 멍하니 천장을 바라보며 지민과의 지난 추억들을 떠올렸는데 그녀의 환한 미소가 떠오를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꼈습니다. 그는 지민에게 전화를 걸어 사과하고 싶었지만 수십 번 망설이다가 결국 통화 버튼을 누르지 못하고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잘못이 너무나 크고 명백했기에 사과조차 사치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녀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자신이 무너져 버릴까봐 두려웠습니다. 도훈은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 넣어두었던 지민의 사진을 꺼내보며 소리 없는 눈물을 흘렸는데 그것은 뒤늦은 후회와 자책의 눈물이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최 여사가 퉁퉁 부은 눈으로 도훈의 관사를 찾아왔는데 그녀의 모습은 하루 사이에 10년은 늙어 보일 정도로 초췌해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도훈을 붙잡고 박 장군에게 연락해서 한 번만 만나달라고 사정해 보라며 애원했지만 도훈은 차가운 눈빛으로 어머니를 뿌리쳤습니다. 도훈은 어머니에게 이제 그만하시라고 소리치며 제발 내 인생에서 빠져달라고 절규했고 그동안 억눌러왔던 감정을 모두 쏟아냈습니다. 최 여사는 아들의 서슬퍼런 반응에 충격을 받고 자리에 주저앉아 멍하니 아들을 바라보았는데 그녀의 눈에는 처음으로 두려움이 서려 있었습니다. 도훈은 어머니를 뒤로하고 밖으로 뛰쳐나와 어두운 연병장을 정처 없이 걸었는데 밤하늘에 떠있는 별들이 유난히도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그는 밤하늘의 별을 보며 박 장군의 어깨에 있던 3개의 별을 떠올렸고 진정한 군인의 길이 무엇인지에 대해 깊이 고뇌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그동안 쫓았던 것이 진정한 명예가 아니라 어머니의 욕망이 투영된 허상이었음을 깨달았고 그 허상을 쫓느라
정작 소중한 사람을 잃었다는 사실에 가슴을 쳤습니다. 도우는 찬바람을 맞으며 자신의 썩어빠진 정신 상태를 도려내고 싶었지만 이미 늦어버린 깨달음은 그를 더욱 비참하게 만들 뿐이었습니다. 소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과장되어 이제는 도운이 결혼을 미끼로 진급을 청탁하려 했다는 억측까지 나돌기 시작했습니다. 감찰 부서에서 조사가 나올 것이라는 이야기가 들려왔고 도운은 자신이 군복을 벗게 될지도 모른다는 공포감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그는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하고 뒤척이며 악몽 같은 시간을 보냈고 새벽이 밝아올 무렵 책상 앞에 앉아 저녁 지원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도우는 떨리는 손으로 사율 안에 일신상의 이유라고 적어 넣으며 펜을 내려놓았고 그것은 자신의 패배를 인정하는 마지막 서명과도 같았습니다. 이 모든 사단이 벌어진 후에도 세상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평온하게 돌아가고 있었지만 강도훈 소령과 최 여사의 세계는 완벽하게 붕괴되어 버렸습니다. 그들은 오만과 편견의 대가로 가진 것을 모두 잃었고 서로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만 남긴 채 파멸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도우는 창밖으로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보며 지민이 지금쯤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지 생각했고 그녀가 부디 자신 같은 놈은 있고 행복해지기를 빌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여전히 그녀를 그리워하는 미련이 남아 그를 괴롭혔고 그것은 그가 평생 안고 가야 할 형벌이었습니다. 며칠 뒤 유지민 대위는 부대 근처의 한적한 공원에서 강도훈 소령을 만났는데 늦가을의 차가운 바람이 두 사람의 옷깃을 스치며 이별의 분위기를 고조시키고 있었습니다. 도훈은 며칠 사이에 눈에 띄게 수척해진 모습이었고 항상 반짝이던 군화에는 흙먼지가 묻어 있어 그가 겪고 있는 마음의 고통을 대변해주는 듯했습니다. 지민은 그런 그를 바라보며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지만 이미 식어버린 사랑을 되살릴 수는 없다는 것을 알기에 마음을 단단히 먹고 입을 열었습니다. 그녀는 감정적인 비난 대신 차분하고 담담한 목소리로 우리 관계를 여기서 정리하는 것이 서로를 위해 최선일 것이라고 이별을 통보했습니다. 도우는 예상했다는 듯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는데 그의 눈에는 깊은 체념과 후회가 서려 있어 보는 이를 더욱 가슴 아프게 했습니다. 그는 지민에게 미안하다는 말조차 할 자격이 없다며 자신의 비겁함이 너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주었는지 뼈저리게 반성하고 있다고 힘겹게 말했습니다. 도우는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내려다 다시 집어넣었는데 그것은 아마도 지민에게 주려 했던 프러포즈 반지였을 것이며 이제는 주인 잃은 물건이 되어버린 비운의 이치 상징이었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어머니를 대신해 사과하며 네가 앞으로 훌륭한 군인이 되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겠다고 말하고는 돌아섰습니다. 지민은 멀어지는 도운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눈시울이 붉어졌지만 흐르는 눈물을 닦아내며 이것이 성장을 위한 통과 의례라고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그녀는 이번 일을 겪으며 사랑이라는 것이 단순히 두 사람의 감정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가치관과 배경을 존중하고 지켜줄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지민은 다시 부대로 돌아가는 길에 하늘을 올려다보았는데 구름 사이로 비치는 햇살이 마치 그녀의 새로운 앞날을 축복해주는 것처럼 따스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이제 누군가의 연인이 아닌 대한민국 육군 장교로서의 삶에 더욱 매진하기로 다짐하며 힘차게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한편 도우는 전역 지원서를 제출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박미숙 중장을 찾아가 용서를 구하고 싶다는 뜻을 전했고 박 중장은 잠시 고민 끝에 그를 집무실로 불렀습니다. 군단장실의 육중한 문이 열리고 도훈이 걸어 들어왔을 때 박 중장은 거대한 책상 뒤에 앉아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는데 그 위압감은 식당에서 보았던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압도적이었습니다. 도훈은 떨리는 다리를 진정시키며 박 중장 앞에 서서
절도 있는 동작으로 거수경례를 올렸고 박 중장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그를 응시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분노보다는 안타까움과 엄격한 스승으로서의 꾸짖음이 담겨 있어 도훈을 더욱 부끄럽게 만들었습니다. 도훈은 무릎을 꿇고 어머니의 무례함과 자신의 부족함을 눈물로 사죄하며 어떤 처벌이라도 달게 받겠다고 목이 메어 말했습니다. 박 중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도훈의 앞으로 걸어 나와 그를 일으켜 세우며 군인은 적 앞에서는 무릎을 꿇지 않지만 자신의 양심 앞에서는 언제나 무릎 꿇을 줄 알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도훈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자네가 이번 실패를 통해 진정한 명예가 무엇인지 깨달았다면 그것으로 족하다고 위로했습니다. 박 중장은 별이라는 계급장은 군림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더 낮은 곳에서 부하들을 섬기고 보호하기 위한 십자가와 같은 것이라고 가르쳤습니다. 박 중장의 진심 어린 충고는 도훈의 가슴 깊은 곳을 울렸고 그는 자신이 쫓던 허영심이 얼마나 부질없는 것인지 다시 한번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는 박 중장에게 저녁 대신 최전방 오지로 자원하여 밑바닥부터 다시 군 생활을 시작하겠다고 결심을 밝혔고 박 중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 결정을 존중해 주었습니다. 도훈은 집무실을 나오며 비로소 어머니의 그늘에서 벗어나 홀로 서기를 시작했다는 해방감을 느꼈고 비록 사랑은 잃었지만 군인으로서의 자존심은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는 지민과의 추억을 가슴 한켠에 묻어두고 진정한 어른이 되기 위한 험난한 여정을 떠날 준비를 마쳤습니다. 최 여사는 아들이 최전방 부대로 떠난다는 소식을 듣고 기절초풍하며 말렸지만 이미 마음을 굳힌 도훈의 고집을 꺾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녀는 텅 빈 펜트하우스에 홀로 남겨져 아들의 빈방을 들락거리며 뒤늦은 후회의 눈물을 흘렸지만 떠나간 버스는 다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주변에 있던 가짜 친구들은 권력의 끈이 떨어진 것을 눈치채고 하나둘씩 연락을 끊었고 그녀는 화려한 감옥 속에 갇혀 고독한 노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최 여사는 벽에 걸린 아들의 사진을 어루만지며 자신이 아들을 위한다고 했던 일들이 결국 아들을 망치고 자신마저 파멸로 이끌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만 했습니다. 계절이 바뀌어 따뜻한 봄이 찾아왔고 육군 본부 대연병장에서는 성대한 진급 신고식 및 표창 수여식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연병장에는 수천 명의 장병들이 오와 열을 맞춰 도열해 있었고 단상 위에는 박미숙 중장을 비롯한 고위 장성들이 근엄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봄바람에 휘날리는 태극기와 군기들이 펄럭이는 소리가 장엄함을 더했고 군악대의 힘찬 연주가 울려 퍼지며 행사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사회자가 호명하는 이름에 따라 장교들이 단상으로 올라가 신고를 했는데 그 중에는 더욱 늠름하고 강인해진 모습의 유지민 소령진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지민은 당당한 걸음걸이로 단상 중앙으로 걸어 나갔는데 그녀의 눈빛은 예전보다 훨씬 깊고 단단해져 있었으며 군복핏은 완벽하게 몸에 밀착되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번 작전에서의 공로를 인정받아 소령 진급 예정자가 되었고 표창까지 받게 되는 영광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지민이 단상 앞에 서자 박미숙 중장이 자리에서 일어나 딸에게 다가왔는데 공식적인 석상이라 두 사람 사이에는 팽팽한 긴장감과 절제된 예의가 흘렀습니다. 박 중장은 딸의 가슴에 표창장을 달아주며 아주 짧은 순간 눈을 마주쳤는데 그 찰나의 순간에 모녀만이 알 수 있는 수만 가지의 감정이 교차했습니다. 박 중장의 눈가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만 그녀는 지휘관으로서의 냉정함을 유지하며 지민의 어깨를 두드려 주었고 축하한다는 짧은 말을 건넸습니다. 지민은 어머니의 그 한마디에 가슴이 벅차오르는 것을 느꼈지만 감정을 억누르며 감사합니다 라고 절도 있게 대답했습니다. 그녀는 눈앞에 있는 이분이 자신의 어머니이기 이전에 존경하는 상관이자
평생을 닮고 싶은 롤모델이라는 사실에 무한한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지민에게 있어서 어머니는 단순히 밥을 챙겨주는 존재가 아니라 인생의 나침반이자 군인으로서의 긍지를 심어준 위대한 스승이었습니다. 수여식이 끝나고 전체 격례 순서가 되자 지민은 다른 장교들과 함께 박중장을 향해 힘차게 거수경례를 올렸습니다. 충성 우렁찬 구호 소리가 연연병장을 가득 메웠고 지민의 손끝은 눈썹 끝에 정확하게 머물러 흐트러짐 없는 각도를 유지했습니다. 박중장 역시 근엄한 표정으로 거수경례를 받아주었는데 그녀의 시선은 수많은 군인들 중에서도 오직 딸 지민에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그 순간 두 사람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계급의 벽은 사라지고 오직 군인 대 군인. 그리고 어머니와 딸로서의 뜨거운 유대감만이 공기 중에 진동했습니다. 지민의 경례는 단순히 상관에 대한 예우를 넘어 자신을 올바르게 키워준 어머니에 대한 감사와 존경의 표시였으며 과거의 아픔을 딛고 일어선 자신의 승리 선언이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도은의 어머니가 그토록 자랑하던 대령이 될 아들의 어머니라는 타이틀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를 자신의 실력으로 증명해 보였습니다. 진짜 힘은 화려한 명함이나 남편의 배경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땀과 노력으로 일궈낸 성취에서 나온다는 것을 그녀는 온몸으로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지민의 눈앞에 펼쳐진 미래는 그 어떤 다이아몬드보다 빛나고 있었고 그녀는 이제 누구의 며느리가 아닌 유지민이라는 이름 석자로 당당하게 세상에 맞설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행사가 모두 끝나고 장병들이 퇴장하는 가운데 박중장과 지민은 잠시 연병장에 남아 서로를 바라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박중장은 지휘봉을 옆구리에 끼고 딸에게 다가가 오늘 저녁은 엄마가 쏜다. 순대국밥 어때라고 농담을 던졌고 지민은 장군님이 쏘시는 건데 더 비싼 거 먹어야죠. 라며 장난스럽게 받아쳤습니다. 두 모녀의 웃음소리가 봄바람을 타고 맑게 퍼져나갔고 그 모습은 그 어떤 훈장보다도 아름답고 빛나 보였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스펙이나 배경이라는 잣대가 이들 모녀 앞에서는 아무런 의미도 없다는 것을 증명하듯 그들은 서로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찬란한 햇살 속으로 걸어갔습니다. 결국 미래의 대령 어머니라는 허울 좋은 타이틀에 집착했던 최 여사는 모든 것을 잃고 쓸쓸한 노년을 맞이했지만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온 여군 장교의 어머니 박 여사는 딸과 함께 진정한 승리자가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겉보기에 화려한 것이 진실된 가치를 덮을 수 없으며 진정한 명예는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임을 보여주는 교훈을 남겼습니다. 지민은 어머니의 뒤를 이어 훌륭한 지휘관이 될 것이며 박 여사의 전설은 딸을 통해 영원히 이어질 것입니다. 오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라는 옛말이 하나도 틀리지 않음을 증명하며 이야기는 여기서 끝을 맺습니다.